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하고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세권을 볼 텐데, 전세권 보기 전에요, 법령집 한번 펼치셔가지고 지상권하고 지역권 그 내용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279조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 지료 이야기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이야기는 없다. 돈 이야기는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다음 291조 가보십시오.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그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승역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돈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무상의 지상권이나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봐보시면 303조에가 전세권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뭐라고,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전세금.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상권이나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닌데 이제 전세권부터 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방금 조문을 본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다음에 여기 돈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보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자, 지상권은 대상이 토지였습니다. 땅 지자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그 타인의 뭘 점유하여? 부동산. 되셨나요? 그러므로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토지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도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성격을 보면 우리가 용익물권이지만 플러스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느냐?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봤던 것처럼 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돈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전세권자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10년을 빌려 쓰기로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금으로 아까 돈 이야기가 나왔었죠.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돈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강력하게. 어떤 성질을 줘서? 담보물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뭐냐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그냥 빌려준 사람들은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나눠 가지는 겁니다. 빚잔치 할 때
그런데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물권자는 다른 사람보다도 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러한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인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상권은 그냥 용익물권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전세권에 대해서 존속기간 동안은 이제 사용하는 순수한 용익물권인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가 지급한 목돈 전세금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해준다. 어떻게 해가지고?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인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 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간이 딱 이제 1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그냥 기본 개념, 네, 요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132페이지 가보십시오. 교재입니다, 교재. 제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담보물권의 특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가 적어져 있죠. 그랬을 때 앞 글자를 따보면 담보물권은 부, 수, 불, 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 뭡니까? 거기 그대로 읽어보면 부종성, 수는 수반성, 불은 불가분성, 물은요 물상, 대의성. 네,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공부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험상으로는요, 담보물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숫자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4 플러스 2입니다. 4 플러스 2. 숫자로 나타내면. 여기가 4가지가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4가지의 성질과 그 다음에 2가지의 핵심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권능. 방금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선변제권. 되셨나요? 어디서 우선변제 받아가는 겁니까? 뭐 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그래서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은 뭐냐면 경매권하고 우선변제권. 이것만 머릿속에 딱 먼저 공부 초반에 하실 때 기억하고 있어도요,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담보물권은 숫자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4 플러스 2다. 4는 뭐다? 특성, 성질. 그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부수불물. 그 다음에 2가지 핵심 권능이 뭐라고요? 경매권과 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숫자로 일단은 떠올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씩 봐보면 여기가 부종성. 그러면 이 단어에서요, 담보물권의 성질이 부종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종성이. 그러면 담보물권은요, 주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민법 총칙 처음에 공부한 거, 제가 수험상 아주 중요한 게 두목하고 똘만 이야기했었죠. 왕하고 호위 무사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이 종이 지금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종의 관계에 있다. 주종의 관계. 그러면 담보물권은 우리가 주를 왕, 두목이라고 그랬고 종은 똘마니가 되겠죠. 그럼 담보물권은 두목이라는 겁니까? 똘마니라는 겁니까? 똘마니. 누구의 똘마니입니까? 물건. 얘가 물건인데 누구의 똘마니입니까? 아, 누구의 똘마니냐고요? 누구의 똘마니? 그때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갑이란 애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리면 계약서 몇 개 쓴다고 그랬습니까? 2개 씁니다. 하나는 대출계약서, 하나는 저당권 설정계약서. 되셨나요? 그래서 이 대출계약,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은행에 돈 빌려주면 은행은 요 갑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 받을 권리, 채권. 그랬고 저당권 설정계약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은 왜 있는가요? 자기가 돈 빌려준 거 지키기 위해서 있다니까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 저당권은 똘마니. 되셨나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주된 계약입니까? 종된 계약입니까? 종된 계약. 똘마니 만드는 거니까. 똘마니. 그래서 결국에는 부종성이라는 말은 똘마니인데, 그러면 항상 주종이 있으니까, 저당권은 똘마니. 종이다. 그러면 두목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는 거? 채권. 돈 빌려준 거. 돈 빌려준 거.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갑이요. 이제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갚았습니다. 변제. 그러면 채권이 소멸했죠. 저당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한다.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성.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은 크게 묶어가지고요. 부정성하고 수반성을 묶어가지고 부수성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반. 따라다닌다. 누구를? 왕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채권이 두목이고 왕입니다. 저당권이 똘만이고 호위무사입니다. 그러면요, 자, 호위무사는 그 왕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시 혼자 그냥 혼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한 것들을 수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종성을 보게 되면 그거는 법 조문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채권. 그러면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그래서 그 두목인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똘마니인 저당권도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수반성.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수반성은 분리처분 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개 조문 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두목하고 똘마니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두목, 저당권은 똘마니. 그러므로 분리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나와 있습니다. 불가분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 거의 좀 이따 문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돈 받을 때까지 배째라고 들어 눕는 겁니다. 단순 무시간 권리.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01호하고요. 202호.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을이 요 201호하고 202호에 창호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2천만 원. 여기에서 1,000만 원. 여기에서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총 2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을이라는 애가 공사하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변제기에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을이 요 201호 한 세대에서 배째라라고 하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1,000만 원이겠는가? 아니면 2천만 원을 담보하겠는가? 얼마 담보하느냐? 2천만 원. 이러한 성질을 나눌 수가 없다. 1,000만 원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불가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분성 보시면 조문 보시면 321조가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방금 채권은 지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채권 전부는 2,000만 원이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기출문제 사례 형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를 했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201호, 202호 사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리업자 갑에게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자, 1번만 확인하시겠습니다.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전부다라는 것. 그러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은 저당권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20조에 이제 유치권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내용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 했을 때 거기는 다 가로를 쳐놨죠. 그래서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데 유가증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쳐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유가증권을 빼고 타인의 물건을 이 단어 표시하십시오.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이 단어도 표시하십시오.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항 천항의 규정은 또 이 단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유치권에서 체크한 단어는 뭐였냐면요. 점유라는 단어와 채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점유를 수식하고 있는 말은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타인의 물건. 그 다음 수식어는요.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에 수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수식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다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자, 다시 조문을 읽을 텐데 방금 체크했던 단어 두 개를 잘 보십시오. 점유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요. 다음 채권과 관련된 단어가 이 채권의 앞뒤로 해가지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전체 구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0조 1항 점유 앞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타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 법령집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조문 박스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래서 점유 앞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의 앞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뒤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항에 점유와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유치권의 요건은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점유와 관련돼서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고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그냥 조문 자체를 제가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법령집을 보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치권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201호, 202호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갑소유의 부동산 우리나라가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도급계약이 되겠죠. 건축공사. 그래서 여기가 도급인, 여기가 수급인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공사대금이 바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전형적인 판례 사안이고요. 그럼 또 판례 사안 중에서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말 소유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 말 대신에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갑이 요 말을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요 말이 타인 요 을의 밭에 들어가가지고요. 거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 이거를 훼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뭘로부터 발생했느냐? 이 말이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이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판례 사안으로서 이러한 사안들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게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여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치권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133페이지에 봐보시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 중에서도 용익물권이 아니라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라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즉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320조라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20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 이걸 줄여서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냥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1번 제목 보면 점유 요건이 있죠. 표를 보시게 되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요. 불법행위 X,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목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134페이지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두 번째 바로 표 위에 채권과 관련된 요건. 그래서 점유하는 그 물건이니까 점유하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랬을 때 물건에 관한 채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결련성 또는 결련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련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한 연관성, 아주 강한 연관성 그 대표적인 게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135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목은 변제기의 도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쭉 가셔가지고 이제 139페이지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저당권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이 나와 있고 그 내용 한번 보면 저당권이란 똘만이라고 그랬죠. 두목은 채권.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자,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다. 우리가 그대로 살죠. 은행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죠.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 다음, 아래 표에서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법적 성질, 물권 중에서 영역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되겠죠. 즉, 저당권은 물권이며 그 중에서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되는 담보물권이다. 그 다음 담보물권으로서 아까 담보물권은 숫자로 나타내면 4 플러스 2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그게 나옵니다. 부수,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을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물론 저당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인 모습은 약정 담보물권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저당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참고 법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외적이다.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라는 것. 저당권의 객체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셔가지고 저당권의 성립이 나와 있습니다.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갑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 2개 씁니다. 대출 계약서,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서 쓰고 설정행위하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을 한다. 그랬고 요 갑이라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은요. 만약에 갑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같이 은행에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 빌리려고 하는 남편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아내는 설정 계약서 쓰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이거는 지금 아내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 나와 있습니다. 1번 피담보 채무에 채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그 제3자가 아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 기출지문 2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저는 저당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근저당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럴 때 일단은 근저당권도 저당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별도로 근저당권 공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3번 이미 봤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한다는 겁니까? 그 소유자. 그래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아내가 소유자니까 아내가 설정계약서 쓰고 남편은 대출계약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설정자는 제3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은 똘만이고 두목인 채권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왕 지키는 겁니다. 자기 왕.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채권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된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여야 한다 하면 틀린 질문. 제3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즉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이거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무효.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자 원칙 1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근데 방금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그걸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기출지문,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여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는 요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행위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설정 등기가 돼야 되겠죠. 즉 저당권의 설정에는 그에 관한 등기를 요한다. 즉 설정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다라는 것.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방가로 3번에 저당권은 똘만이고 두목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모습 1번 까맣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기출에 직접 나온 지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판례 표현이니까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2번, 3번들이 우리 기출 지문입니다.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번, 저당권에 의해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같은 말이죠.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번, 장래의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2번, 3번, 4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1번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저당권의 효력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런데 효력 범위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채권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범위. 그랬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일단은 360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 적어진 두 문자로 해서 일단 외우겠습니다. 원, 이, 위, 손실입니다. 원, 이, 위, 손실. 원이 뭡니까? 거기 적어져 있는 거 원본. 이는 이자, 위는 위약금, 손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은 실행비용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신 거 확인하시면 되고 바로 그 밑에가 358조가 나와 있죠. 제목이 저당권의 효력 범위인데 바로 물적 범위가 됩니다. 법령집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필수서에서 전문 읽고 있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부합된 물건과 종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뭐 시험에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판례 사안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합된 물건이 뭐고 종물이 뭔가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사장님. 그래서 주유소 땅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땅에만 미치느냐 아니면 이 주유소 토지니까 거기에 설치가 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미치느냐.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 유류 저장 탱크가 바로 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다. 부합한 물건이다. 그걸 줄여서 부합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 변제를 못 해가지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경락인은 토지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한 물건 탱크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탱크까지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부합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판례 사안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횟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대형 횟집.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 횟집 점포 건물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 건물 바로 옆에 보니까 이게 워낙 대형 횟집이어가지고요. 어떤 건물이 있었느냐? 수족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수족관 건물. 역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였다. 경락인은요, 이 점포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족관 건물까지 경락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방금 우리가 봤던 358조. 저당권은 어디에도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주유소 사장님 사건에서는 유류저장 탱크 이거에 바로 부합물이다라고 했고요. 횟집 사장님 이 점포건물 대출 사건에서는 수족관 건물을 종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류저장 탱크와 수족관 건물을 생각을 하시면서 358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부합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합된 물건 가로해가지고 우리 기출 표현이 나와 있죠. 주유소 부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부합물은 부합의 기초인 저당 목적물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그에 수반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종물 나와 있고 저당 부동산의 경락인은 그에 대한 종물의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한다.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유류저장 탱크 요거는 직접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수족관 건물은 이 단어로 해가지고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이 바로 뭐라고요? 종물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 봐두시면 되겠고, 잠깐 쉬셨다가 143페이지 물상대의 보도록 하겠습니다.